저는 오늘 저널 클럽을 발표하게 된 DQQQ 박은지입니다. 저는 Application of Zero Noise Extrapolation Based Quantum Error Mitigation to Silicon Spin Qubit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퀀텀 에러 미티게이션 방법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라서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퀀텀 에러 미티게이션은 니스큐 환경에서 노이즈에 따른 결과 에러를 줄이는 방법으로 QEC랑 비슷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얘는 후처리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 나온 결과에서 이런 노이즈가 이렇게 작동을 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전후로 돌아가는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후처리 과정이기 때문에 애초에 노이즈가 너무 많아 버리면은 실제로 유의미한 데이터를 찾기가 힘들어서 QEM이 잘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EC와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QEC와 비교했었을 때 장점은 QEC는 아무래도 큐빅 숫자가 많이 필요하고 대규모 양자 프로세스가 필요함에 반해서 얘는 지금 그냥 현재 있는데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알고리즘적으로 적용이 가능해서 가능한 부분이고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ZN이나 컨피규레이션 리커버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그 중에서 ZN을 실리콘 스핀 큐빗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였었습니다. 먼저 이 실리콘 스핀 큐빗에 대해서 설명을 가볍게 드리자면 여기 보이시는 요 자줏빛 핑크 게이트를 스크리닝 게이트라고 해서 센서와 그다음에 퀀텀 닷을 분리해주는 게이트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초록 색깔 보이시는 게이트가 Accumulation and Plunger Gate라고 해서 그 포텐셜의 깊이를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 퀀텀 닷을 가두고 하나만 가두게 해서 큐빗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가두는 게이트로 이용이 되고 그다음에 옆으로 터널링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터널링을 조절하는 것이 블루 게이트라고 해서 블루 게이트가 잘 보이진 않는데 여기 보이시는 요 게이트가 블루 게이트라고 합니다. 측정 같은 경우에는 요 SD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 논문 제가 아니라 이 논문에서는 ZNE가 적용되는지를 보기 때문에 큐빗을 많이 쓰진 않고요. 하나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큐빗에서 0캣과 제로캣을 나타내는 것은 자기장을 가해서 지만 스플리팅이 되면은 분리된 에너지 상태를 가지고 제로캣과 원캣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과정은 이니셜, 오퍼레이션, 리드아웃 이렇게 세 가지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이니셜 같은 경우에는 페르미 에너지를 0과 1, 지만 스플리팅을 한 0과 1 에너지 상태 중간쯤에 두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시작하는 이니셜 큐빗을 모두 제로 캣 상태로 맞출 수 있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퍼레이션에서는 실제 게이트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게이트를 적용할 때는 로켓 상태로 중간에 바뀔 수도 있어서 다시 페르미 에너지를 1보다 높은 상태로 바꾸게 되고 그다음에 볼티지를 가해가지고 스핀의 상태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측정을 할 때는 다시 이니셜과 똑같이 페르미 에너지를 0과 1 사이 중간에 두어서 1이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원캣이면은 나가고 제로캣이면 나가지 않아서 뭔가 변화가 감지가 됐다 그러면은 원캣이고 되지 않았다 그러면 제로캣으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감지를 어떻게 하냐면 아까 앞에서 SD가 감지를 하느라고 SD가 여기 보이시는 A 그림에 LC 회로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LC 회로에 연결이 되어 있는 SD에서 주파수의 변화를 적절히 감지를 해서 이 전압
그러니까 원키실 때 이 전자가 나가면은 변화하는 그 주파수 정도를 보고 이제 나갔다 안 나갔다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결과인데요.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원캣을 측정을 할 수 있으니까 측정한 이제 패턴을 나타내서 자기장을 439.7 미리 테슬라 정도로 가했고 그때 이제 그 14.6 기가헤르츠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로캣에서 원캣으로 변화하는 그 에너지 차이가 14.6 기가헤르츠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이런스 타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자기장을 계속 균일하게 줄 수 없기 때문에 디코이런스가 발생하는데 그 코이런스 타임이 길지는 않습니다. 다른 이제 양자 하드웨어들에 비해서 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7 켈빈 정도에서 실험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SI 디바이스의 ZME를 취해 볼 것인데요. ZME 같은 경우에는 에러를 일부러 많이 가해서 그 에러의 정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외삽해서 이제 노이즈가 없을 때를 예측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ZME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로컬 폴딩, 두 번째가 글로벌 폴딩, 마지막이 펄스 스트레칭입니다. 이 중에서 로컬 폴딩이랑 글로벌 폴딩은 그 알고리즘 자체에 적용을 하는 것이고, 펄스 스트레칭은 하드웨어에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로컬 폴딩이랑 글로벌 폴딩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로컬 폴딩이 개별 게이트에 따라서 이 모든 게이트들이 유니터리이기 때문에 대거랑 그 자체를 곱하면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잖아요. 그래서 그 실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로컬 폴딩은 개별 게이트를 이제 여러 번 반복한 것이고 글로벌 폴딩은 전체 알고리즘을 반복한 것입니다. 펄스 스트레칭은 그 게이트 펄스 작동 시간을 길게 만들어서 작동 시간을 길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펄스 스트레칭은 다음과 같이 이제 식을 쓸 수 있고 그냥 결과적으로 람다 배만큼 이제 펄스 길이를 늘리면은 람다 배만큼 이제 노이즈가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ZNE에서 이제 그 에러를 이제 증폭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0일 때를 추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제 리처드슨 엑스트라폴레이션이나 리니얼 엑스트라폴레이션을 적용을 했는데요. 리처드슨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 에러에 관련된 식을 expectation value를 쓰면은 다음과 같은데 여기에서 그 요 CI가 에러가 있는 앞에서의 람다 텀과 같은 건데 그 람다 텀을 합이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적절한 값을 찾아서 이것을 조정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외사법을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실제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스탠다드 랜더마이즈 벤치마킹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50개 랜덤 시퀀스를 이용을 했고, 각 파트별로 1000번씩 측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큐빗을 하나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게이트를 단순한 것만 사용을 했는데 I, 그 다음에 2분의 X, 2분의 Y, XY 이렇게 5가지의 게이트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럼 뒤에서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SI 스핀 큐빗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노이즈가 주로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건 추출로 하는 이제 스트래핑 결과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ZNE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 여기서 이제 붉은색, 주황색, 그다음에 초록색 이렇게 세 개가 그냥 실제로 측정한 것이고 n 값이 몇 번 이제 그 폴딩을 했는지 그다음에 그 람다 값이 몇 배만큼 늘렸는지 펄스 길이를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위에 보이시는 파란색부터 보라색까지에 있는 요 세 가지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first order, second order, third order가 의미하는 바는 몇 차 항까지 이제 근사를 하였는가. 그래서 당연히 3차 항까지 근사를 하면 더욱 이제 더 자세히 근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성능이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근데 여기 보시면 펄스 스트레칭은 보라색이 이제 더 외삽을 진행을 하는 과정인데 그렇게 해도 크게 하지 않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보았을 때 저주파 성분이 주된 노이즈다. 펄스 스트레칭이 주된 노이즈다라고 볼 수 있고 글로벌 폴딩이나 로컬 폴딩은 잘 작동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트미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폴딩이 로컬 폴딩에 비해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실제 그러니까 노이즈를 감안하지 않았을 때 그냥 노이즈가 있다고 봤었을 때 전반적으로 조금 더 낮은 로컬 폴딩이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긴 하나 이제 전체적으로 그 게이트의 숫자가 늘어났을 때 글로벌 폴딩이 좀 더 안정적으로 그 성능이 변하지 않아서 이 논문에서는 글로벌 폴딩이 가장 이제 잘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작동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퀀텀 스테이트 토모그래피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이 논문에서는 글로벌 폴딩에 대해서 진행했고 각 포인트별로 15,000번씩 측정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REM이라고 리드아웃 미티게이션과 그다음에 ZM을 적용을 했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REM 같은 경우에는 측정이 이제 사실은 실제로 원캐시 측정이 돼야 되는데 이제 제로캐시 측정되는 그런 경우에 따른 에러를 보정한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실제 이제 결과를 보시면 로우 데이터일 때 이제 이상적으로는 여기 다 빨간 색깔이 차야 되는데 에러 때문에 노이즈 때문에 이제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REM을 적용했을 때와 ZEM을 적용했을 때 이제 ZEM과 REM을 모두 적용한 결과가 훨씬 좋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9.96이랑 98.52 정도의 피델리티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제 ZEM가 잘 작동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한계가 없는 것이냐라고 하면은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게이트셋 토모그래피를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아까 앞에서 F분의 1, 그 노이즈가 가장 주된 것으로 작용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시간에 영향을 받는 그런 노이즈예요. 그래서 얘는 ZE를 진행하진 않고 그냥 게이트를 많이 반복을 했었을 때 이 게이트 셋 토모그래피가 0에서부터 17 사이면 회색이고 그거보다 크면은 붉은 색깔로 나타나는데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는 여기서 이제 회색깔이면 이제 시간 디펜던스가 없는 그런 노이즈라는 것이고, 그다음 붉은 색깔이 나타난다는 건 시간 디펜던스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 디펜던스를 확인했을 때 게이트 길이가 더 커질수록 노이즈가 더 커질 것이고, 이때 그 시간 디펜던스가 있는 노이즈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이거는 시간 디펜던스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ZME 같은 경우에는 그 노이즈의 시간 디펜던스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ZM을 그냥 이제 무작정 적용을 게이트 길이가 길어졌을 때 무작정 적용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ZN이랑 REM을 했었을 때 피델리티가 높게 측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런 다른 시간의 디펜던스가 있는 노이즈를 잡기 위해서 다이나미컬 디커플링 같은 다른 알고리즘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의미가 있는 점은 실리콘 스핀 큐빗에 처음으로 실험적으로 ZM을 적용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 논문이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